이번에는요, 이동일 세종대 교수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교수님께서는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연구소 수석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등단하시는 동안 주제 말씀드리면 우리 유통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세종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유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포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고 있는 동안에 제가 오늘 한 얘기들 중에 얼마만큼 내년 똑같은 시점이 되어지면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올해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어 왔고요. 뭐 대미를 장식한 12월 달에 그 불확실성의 증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틀들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뭐 굵직한 것만 생각을 해봐도 알리익스프레스의 대두 그리고 티모니 웨프를 통한 오픈마켓 시스템의 붕괴 또는 도전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정치 질서에 대한 변화, 요구 이런 것들이 뭐 끊임없이 도전 과제로 나타났고요. 뭐 이런 측면들에서 생각을 할 때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제가 역사학은 잘 모르지만 조선 시대 또는 뭐 왕조 때 그 돌아가신 왕의 시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그 재정 원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든 그런 왕들한테는 조자를 붙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질서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 완성시키는 왕들한테는 종자를 붙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발전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의 기반은 조자를 붙이는 창업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의 도전 과제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만만치 않구나.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수성의 문제가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는 리질리언스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리질리언스를 더 갖추기 위해서 우리 유통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제시하는 방향 쪽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유통 생태계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소매뿐만 아니라 도매 그리고 B2B 거래와 같은 것들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오늘은 소비자들의 최종 소비자들의 어떤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고 그리고 전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소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유통산업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전체 GDP 중에서 소매 유통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빨간 글씨만 보시면은 그 28% 정도이죠. 그러니까 전체 경제에서 내수 시장이 얼마나 잘 되는가 하는 것이 30% 정도의 기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어떤 제조업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조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상품,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내는 상품화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제조 영역에 공급을 하면 내수 시장에 그걸 소비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수 시장은 신용과 지출과 정보를 갖다가 다시 제공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또 제조 영역에 R&D와 브랜딩을 통해서
활성화되어지도록 하는 쌍순환 구조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쌍순환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경제가 발전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 유통사업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온라인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장 성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지 이미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 시장에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때는 전년 대비 25%까지 갔던 성장세가 지금은 9%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5%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역성장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물가 상승률 같은 걸 고려할 때. 반면에 오프라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역성장이고요. 뭐 긴급한 구조 개선 같은 것들을 갖다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크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좀 전 장표하고 이게 숫자가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이 장표는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산업부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유통기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유통기업의 전략적 의지가 반영되어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적 의지상으로는 온라인 쪽에 대한 강점이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그나마 오프라인의 역성장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장 그 시장에서 약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2010년 한 15년 전쯤에 만들어졌던 규제입니다. 이 규제들은 대형마트가 전체 산업의 전체 유통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치던 시대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똑같은 규제들이 주어지니까 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내수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냐면요. 가구 구조, 우리나라 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뭐 전체로 봐서는 한 35% 정도 빨간 숫자가 독고 가구입니다. 대형마트는 잘 생각해, 대형마트의 쇼핑객을 잘 상상해 보시면은 대형마트에 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3인 가구, 4인 가구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카트에는 아이가 탈 수 있는 자리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로 그 쇼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 1회 정도의 4인 가족이 소비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을 유통시키는 데 적합한 소매 포맷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전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시장에서 요구 역시 소비에 대한 단위를 갖다 축소하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의 신선식품이라든가 하는 새로운 구색들에 대한 시도를 하는데 여기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규제 당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너희 신선식품도 취급하면 슈퍼마켓 아니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색이 겹치게 되면 슈퍼마켓이니까 SSM 규제에 따라서 영업시간, 영업일수 제한받아야 돼. 거꾸로 SSM에 대해서는 너희 지금 점점 더 공산품에 대한 취급 비중을 높여가는데 너 실제로 편의점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편의점에 거리 제한 규제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양쪽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시장의 수요 구조에 따라서 업태가 융합되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칸을 나누고 그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전체 다양성을 지키는데 절대로 좋은 방향이 아니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마치 깁스를 끼워서 오히려
상처의 회복을 갖다가 늦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현재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구조 자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비 지향성도 바뀌고 있습니다.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 이 젠틀몬스터에 취급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리고 고급 로케이션에 자리를 잡고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자기의 소비 코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소비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일반적인 공산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용품에 대해서는 다이소를 가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양극화로 벌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온라인 유통 생태계의 경우에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예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사후적으로 만들었던 포맷들, 유통 업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야 전체 유통 생태계가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업체 안에서도 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셀러들의 인식 조사를 해보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소비자들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것만큼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을 늘리려고 하면 쿠팡에 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상품들을 땡 처리하려고 하면은 11번가 더 나아가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팀원 UMF 같은 데 판매를 하고 안전적인 판매를 하려고 하면 지마켓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완전히 신상품 같은 것들을 프로모션 하려고 하면 네이버 스토어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들을 점점 더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온라인 쇼핑 생태계가 그나마 다행인 것이 멀티호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호밍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들 입장에서는 95%의 셀러들이 싱글 호밍이 아닌 2개 이상의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역할들을 제공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리테일 테크도 이렇게 복잡해지는 소매 관리를 어떻게 더 용이하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밴드와 셀러 사이의 관계, 셀러와 플랫폼 사이의 관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들도 점점 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EC 리스팅 업체라고 하는 사방넷 등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개의 플랫폼에 내가 상품을 동시에 같은 상품을 올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멀티 호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관리해 주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럼 유력한 셀러들이 이들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소매 플랫폼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되는 거죠. 셀러들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셀러들 같은 경우에 A그림 같은 경우가 2004년 무렵에 온라인 셀러들의 판매 재고 창고입니다. 이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갖다 버리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그렇게 셀러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문 들어오면 어디 있는지 못 찾습니다, 자기도. 근데 사왔을 때 사입 가격 생각해서 절대 못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해서 B그림에 있는 것 같이 지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하 창고 같은 경우엔 렌트는 싸지만 그 대신에 상품을 이동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셀러들 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곳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디지털 컴플렉스 같은 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와 같이 매장 자기네들의 사무실 바로 앞까지 트럭이 와서 도킹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가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대와 같이 연결되어서 지금 동대문 컴플렉스 인근에 있었던 온라인 셀러들의 거점들이 점점 더 외곽 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CJ 대한통운이 있는 곤지암 근처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타겟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상권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도권에 다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다 몰리는 것이 아니라 상권에 대한 입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데 무신사 같은 플랫폼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점점 더 진화해 나가고 있고요.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점포망의 입체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여기 제가 사진이 별로 안 좋아서 사진에 써 있는 문구를 보시면은 매장이 없으면 무신사 앱에서 사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안내물들을 같이 갖다 놓는 거죠. 이게 통합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신선식품 판매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신선식품의 재고는 다 폐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 지역들에 자기네들의 오프라인 거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게에 남는 잉여 재고들을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지니까 사입에서 더 좋은 포지션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결국 두 번의 출입을 한 번에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구성에 있어서 지역 위계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평면상으로 그렸으니까 이게 한 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깔때기처럼 솟아와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보시면 전국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해야 되는 점포,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포, 그리고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 점포, 그리고 스트릿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들 사이에 위계적 구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좀 세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생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줍니다. 지역 점포들이 스트릿에서 해당되어지는 브랜드들을 취급하면 상생 협약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또 다른 깁스가 되는 거죠. 유통기술 같은 경우에 유통기술의 첨단화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많이 얘기하는 자동화 창고, 드론, 빅데이터, AI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통기술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실제로 작동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동되어지는 양상들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올리브영의 MFC인데요. 올리브영 MFC 같은 경우에는 첨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만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바구니 안에 상품들이 담겨 있고요. 이 바구니들에 있는 상품들을 끄집어내는 사실은 이 기술은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쓰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드림과 같은 서비스로 연결시키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 최첨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제 경쟁력에 더 도움이 어떻게 하면 더 실제 점포 운영의 효율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도매 구조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동대문 패션 컴플렉스가 와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신률이 지금 소매 같은 경우에는 평균 56%, 도매 같은 경우에는 40%에 육박할 정도로 공실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뭐 소상공인 구조를 갖다가 와해시키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하던 기능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광저우의 바이마상가라든가 광저우의 사허시장이라든가 항저우의 시지층과 같은 상류 쪽으로 더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쪽에 우리 쪽에 온라인 쇼핑 셀러들 중에 유력한 셀러들의 연락 사무소들이 구축되어지고요. 여기에서 글로벌 소싱이 일어나니까 이전에 했던 역할들이 재구성되어져 가는 거죠. 이러한 재구성되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외국에 팔아야 된다는 관점에서만 상품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직구의 반대니까 역직구와 같은 이상한 말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채널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또 다른 이슈가 글로벌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역직구, 소매 판매를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그려놓은 그림은 이거 좀 된 그림인데요. 까만색은 아마존 땅이고요. 초록색은 라자다하고 알리바바 땅입니다. 각각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1등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직구를 지원한다고 할 때 무슨 일을 벌리게 되냐면 셀러들한테 라자다, 알리익스프레스 또 쇼피, 아마존에 입점할 수 있는 출점 바우처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게 만드는 게 역직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제조 거점이 한국에 있을 때 얘기죠. 결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국제화한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국제화되는 건 한국에서만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올리브영 명동점 같은 거죠. 인바운드 트래픽들을 활용해서 이 인바운드 트래픽을 제일 오른쪽에 있는 키오스크를 보시면은 이들이 다시 또 여기에서 물건을 사고 싶으면은 회원 가입을 해서 해외에서 다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계속 연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중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소매상은 아닙니다. 뭐 코스RX라든가 또는 실리콘2라든가 뭐 이러한 영역들에서 상품들을 알리익스프레스가 한 개, 두 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팔 때 한 박스, 두 박스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 팔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것들에서 반드시 글로벌 소매 플랫폼들을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데서 생각을 해체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반응을 경험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당 시장에 대한 표적화를 다시 진행하고 여기에서 각각의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하는 역할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서 본다면은 사실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보면 이제 셀러들을 플랫폼들이 통합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나 아니면 셀러들이 스스로의 브랜드력을 강화해서 밖으로 나가는 형태의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셀러들이 통합되어지는 건 예를 들면 무신사 파트너스가 무신사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한테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것이 통합되어져 가는 과정들이죠. 셀러들이 독립해 나가는 건 플랫폼에서 충분한 성과를 가지고 브랜드력을 갖춘 그런 브랜드가 예를 들어 맛땡김 같은 그런 브랜드가 무신사에서 졸업해서 새로운 자기만의 자사몰들을 활용하고 뭐 발전해 나가는 뭐 이런 형태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소매 플랫폼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 입지들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유통산업에서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복합화, 다양화, 융합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허용해서 여기에 이걸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데 있고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유통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35명의 유통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에서 나온 키워드들을 보시면은 유통혁신, 상생협력 위에 있는 말을 보시면요. 소비자들의 소비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소비 가치들을 구현시키기 위한 키워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상생과 규제,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통산업에서 본다면 규제 개혁을 통한 규제 개선을 통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갖는 향후의 방향도 외부 충격에 강한 유통 경제, 외부 충격에 회복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유통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생적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갖춘 리테일 테크에 대한 기반을 구성하고 그리고 상권 구조를 우리가 유계적 구성을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어려우면 어려운 길들을 풀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건 정답을 찾는 태도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가는 브레이크스루하는 그런 돌파력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제가 키워드를 제시하는 데 그쳤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는 대로 모르는 범위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